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아세아 문화원이 주최하는 제2회 아세안 영화주간 온택트 특집방송 시간입니다. 제2회 아세안 영화주간에는 총 15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 상영은 네이버 TV에서 3월 12일 금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2주간 10편을 채널 구독자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서울 압구정 CGV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15편 모두를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공장 배드테이스트에서는 총 3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님.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예. 아세안 영화주간하고는 저희가 일전에 한번 같이 콜라보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의 아주 유수의 영화 배우 감독님을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최근에 이 아세안 영화들이 강세인 장르가 있어요. 바로 공포 영화죠. 그래서 또 저희 공포 영화 장르 영화 전문 방송인 배드 테이스트에서 이번 아세안 영화제에 출품하는 작품 중에 3편의 공포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아세안 지역의 공포 영화들이 굉장히 강세예요. 예전에 저희가 태국 영화 셔터라든지 DI 같은 영화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 아세안 지역의 공포 영화들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인식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인도네시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들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실제 한국의 CJ나 롯데와 같은 영화 투자사, 배급사들도 이 아세안 지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 이유는 하드웨어, 극장 산업을 진출하다 보니 그 하드웨어에서 틀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영화들을 역시 또 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기타 다른 영화제들만 봐도 정말 아세안 지역의 공포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또 보면 그의 최고 흥행작들이 또 대부분 이런 공포 영화 같은 장르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아세안 영화들, 평상시에 만나기 힘든 아세안 영화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또 이 공포 영화들을 한번 이번 아세안 영화주간을 통해서 접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총 3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크리스님, 각각 3편의 타이틀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 영화고 제목이 발음은 로인데 ROH, 이제 한국에서는 소울이라고 이제 아마 공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영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 예, 그리고 마지막은 태국 영화 팝 귀신 이야기. 예, 한 편은 독립 장편 영화고, 두 편은 HBO 에이시아에서 공개한 포크로어라는 일종의 앤솔로지 시리즈에 담겨 있는 작품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총 6편이 공개가 됐었는데 각각 다른 아시아 나라의 이제 감독분들이 한 편씩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한국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상호 감독님이 참여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주연 배우가 가수 채연 씨가 맡았고, 그리고 일본도 그 봉오동 전투의 그 일본군 장교로 나왔던 그 배우가 주인공으로 하는 에피소드가 또 있더라고요. 예. HBO 아시아가 한국에서는 아직 서비스를 안 해요. 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했고 동남아시아 쪽에 한 5개국 정도. 아세안 지역에서 HBO 아시아가 주로 예. 많이 서비스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2018년에 공개가 됐는데 아마 그쪽에서 먼저 공개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아마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HBO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영화제에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새 작품이니까 오늘 한번 유심히 영화에 대한 소개 들어보시고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오프라인이 됐든 직접 한번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소울입니다. 소울. 이제 원제가 이게 발음이 뭐 로우인 걸로 아는데 이게 ROH 이게 그 영혼이란 뜻이래요. 그대로 제목을 번역한 거고 이 가장 특이한 게 요번 이제 열리는 93회 아카데미 영화상의 국제 장편 영화 부문 말레이시아 출품작으로 이제 나온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꽤 의미가 있는 게 말레이시아 영화 산업에서 보통 공포 영화가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아주 엄격한 그 무슬림 국가라서 좀 약간 천대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포 영화를 영화 부문 출품작으로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다. 그래서 아마 약간 좀 그 무시하던 태도가 좀 느슨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네요. 이 영화의 감독님은 에미르 에즈원이라는 분이신데 영화 쪽에서 VFX 이제 관련 일을 하시다가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을 하셨던 분이고 2016년에 13분짜리 단편 영화를 이제 연출하셨는데 그게 큰 반응을 일으켜서 그때 주목을 받았고 근데 그때는 또 특이하게 굉장히 빠른 페이스의 영화를 원테이크로 찍은 영화를 선보이셨는데 요번에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지금 뭐 좀 이따가 얘기를 하시면 영화가 어떤 분위기다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보통의 말레이시아 영화 하면은 공포 영화들이 주로 점프 스퀘어를 동반한 영화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영화들이 인기가 많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틀을 완전히 깨부순 최초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작사가 좀 제작사를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쿠만 픽처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아주 뭐 쉽게 설명하자면 말레이시아의 블룸하우스 프로덕션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저예산인데 대신에 이제 양질의 스토리를 되게 중점적으로 두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각본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연 2회 이제 각본 공모를 하고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해주고 또 방영권 수입이 나오면 스텝 전원에게 균등 분배를 하고 회사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의 제작 회사와는 좀 차별화한 말레이시아 영화계 개혁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예, 영화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배경은 정확히 영화 속에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인 것 같긴 해요. 근현대.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가족이 살고 있는 아주 외딴 숲. 너무 외지다 보니까 아직 어떤 전쟁의 피해가 여기까지는 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공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한 소녀가 어린 소녀가 찾아옵니다. 이 가족은 그 소녀에게 공포감을 느끼죠. 근데 이 소녀가 잠시 후에 자신의 목을 칼로 자르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과연 이 소녀는 왜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요? 근데 곧이어 또 낯선 두 사람이 이 가족을 찾아오는데요. 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공포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영매 역할을 하는 노파 같습니다. 이 노파가 이 가족에게 저주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내리죠. 가족 일원 중에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또 한 사람의 늙은 노인이 찾아오는데 이 어린 소녀의 행방을 물으며 이 가족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저주를 경고하는 노파와 어린 소녀의 행방을 찾는 노인 사이에서 이 갈등하는 이 가족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고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가족의 구성원 중에 과연 누가 저주를
맞이하게 될지가 바로 영화 소울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예, 닥터님 말레이시아 공포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봤군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울은 제가 본 말레이시아 공포영화 중에 최고 걸작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크리스님은요? 저도 딱 한 편 봤는데 바로 이 영화입니다. 예. 처음에 이 영화 소개를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하면 그 해에 가장 뛰어난 자국의 영화들을 출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장르 영화를 출품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바로 이 영화 소울을 출품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과 충격을 좀 준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소울이 가진 작품성 혹은 이 영화를 말레이시아 자국민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에피소드 같습니다. 영화의 기본적인 만듦새도 굉장히 잘 나왔죠. 특히 정적인 화면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굉장히 오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큰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는데, 영화 오프닝에 어떤 문구가 등장을 하죠. 악마가 인간에 관해 하는 이야기. 이게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코란에서 인용한 문장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권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존 밀턴의 신라원으로도 한 번쯤 봤을 만한 그런 그 문장이거든요. 무슨 문구였었죠? 신이 인간을 만들어냈다. 인간은 흙에서 나왔고 자신, 이 악마는 빛에서 나왔는데 왜 신은 인간을 더 사랑하는가? 결국 이건 질투에 관한 문제거든요. 자, 악마가 인간에게 질투에 휩싸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서 봤듯이 불화죠. 사람들 간의 이간질.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울이란 영화 내내 세 집단이 계속해서 불화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영화에서 읽어야 될 지점은 바로 사회적 신뢰에 관한 영화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영화 아카데미에 출품해도 꽤 괜찮을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는 굉장히 미니멀하죠. 총 출연진이 6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족 3명, 노파, 노인, 그리고 어린 소녀. 그 위에 출연진이 없죠. 없죠. 예, 굉장히 단촐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 외딴 시골 지역, 외부와는 굉장히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시골 말레이시아의 시골 습, 그리고 거기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 엄마와 어린 누나와 남동생, 그리고 굉장히 좀 괴기스럽게 왜 이 소녀가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지, 전쟁의 피해자겠죠. 왜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소녀가 이 집을 찾아와서 왜 죽음을 택하는지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맥락에서 어쨌든 아세안 국가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북미나 유럽권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최근에 미얀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세안 영화에서 우리가 그런 정치 사회적 맥락을 거세하고 영화를 읽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많은 영화들이 사회적 상황을 담고 있고 또 그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반면 아세안 지역과 한국은 조금 다른 결이 있거든요.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서 이런 괴담들이나 귀신들, 영혼들을 아주 재빠르게 제거해 갔던 반면에 아세안 지역들은 느슨한 산업화를 통해서 전통적인 요괴나 혼령들, 귀신들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영화로 담아내기가 더 쉽고 사람들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까 닥터님이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라서 이제 그 사탄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한 개 이거는 외국 사람이라면 좀 알기가 힘든 또 모티브가 된 또 약간 뭐 전설 신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후반에 나오는 그 남자 있죠? 그 남자가 거기서 이제 사냥꾼인데 이게 완전히 차용한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이제 평생 숲을 사냥하도록 저주를 받은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그 캐릭터도 저주를 받은 캐릭터고 또 사탄도 저주를 받아서 지구에서 떠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좀 약간 공통점 뭐 이런 것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약간 합쳐서 영화에 넣었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영화는 과연 이 가족의 선택, 이 영매와 노인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에 관련된 지점 때문에 특히 후반부 장면들 때문에 한국 영화 곡성을 많이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곡성이 연상되는 부분들이 꽤 있긴 하지만 그 반면에 이 영화만의 독특한 정서와 장치들도 꽤 많죠. 영화의 스타일 자체는 현대 영화보다는 고전 영화 스타일에 좀 더 가까운 영화죠. 점프 스케어를 자제하고 과격한 음악 사용을 자제하고 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오늘날에는 사실 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전통을 다시 되살렸다는데 이 영화에 또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아세안의 공포 영화들 중 상당수가 흔히 점프 스케어라고 얘기하는 깜짝 놀래키는 영화적 연출 기법을 차용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태국 공포 영화들이었죠. 뭐 셔터라든가 뭐 이런 뭐 팡브라더스의 영화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영화들도 뭐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서구적인 느낌이에요. 그 분위기로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 그 지점에서 또 한 측면에서는 위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위치 생각도 많이 납니다. 네,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도 딱 보는데 그 위치 생각이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최근 영화 중에서는. 예. 그리고 그 좀 점프 스퀘어를 동반하지 않은 좀 이런 느린 페이스의 호러 영화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좀 나름 자신의 뭐 포부 이런 게 있었다면은 굉장히 말레이시아 관객에게 이게 많이 익숙치 않은 아마 스타일일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독이라면 그래도 관객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때때로 시도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스멀스멀 기어드는 그런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죠.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고요. 템포가 굉장히 느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집중력 있고 실제 몇몇 장면은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흔히 북미나 우리가 일반 아시아, 일본, 한국의 공포 영화들 중심으로만 이런 공포 영화들을 접하셨던 관객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울 기회 되시면 저는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HBO 아시아를 통해 일부 국가에서만 소개가 됐었던 HBO 앤솔로지 시리즈 포크로어 중에 두 편입니다. 포크로어 하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하면 뭐 토속 뭐 그냥 그렇게 뭐 민담 그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민속 토속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뉴스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아시아 괴담 이런 식으로 그냥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맞습니다. 각국의 아세안의 각국의 괴담들을 각국의 아주 감독님들이 특색 있게 만든 6부작 앤솔로지 시리즈가 포크로어입니다. 예, 여기 참여한 국가들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일본,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폴, 한국까지 총 6개 국가가 시즌 1에 참여를 했고요. 시즌 2도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시즌 2에서 한국은 빠졌는데 이제 7개국이 제작에 참여하고 또 특이한 게 그 일본 편의 연출을 일본 80년대 유명한 아이돌 가수 마츠다 세이코가
직접 감독으로 이제 그래요. 나온다 그러네요. 시즌 2에서는. 예. 예, 아마 요 포크로 앤솔로지 전체를 아마 기획한 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싱가포르 영화의 어떤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릭 후 감독. 국내에서는 내 곁에 있어줘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주 싱가포르의 대표 감독이죠. 에릭 후 감독이 아마 전체 시리즈를 좀 총괄한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아주 독특한 장르 영화로 굉장히 호불호가 강한 이상우 감독님이 또 참여를 하고 계세요. 이상우 감독님의 본격 공포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시는데요. 맞습니다. 예, 주로 굉장히 강도가 센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아마 공포 영화로는 이번이 첫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예, 하여튼 저희가 오늘 포크로어 앤솔로지 중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2작품입니다. 예, 그러면 먼저 포크로어 엄마의 사랑 외외 곰벨 이야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작품이고요. 조코 아나르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러닝타임은 49분. 주인공은 모자입니다. 모자. 아무래도 싱글맘의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결국 또 집세도 못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못 내면 그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 모자는 이 엄마가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청소 일을 하고 있는 한 저택에 몰래 숨어듭니다. 거기서라도 몰래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 저택이 이상해요. 자꾸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저택에 어린 아이들이 집단으로 감금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감금되어 있던 이 아이들을 풀어주죠. 그럼 과연 이 아이들을 누가 이 저택에 감금을 했느냐?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악령이 그런 거죠. 이 작품 제목에 나와 있는 외외라는 악령이죠. 예, 바로 그 악령이 자신이 모아놨던 아이들을 풀어준 이 모자에게 본격적으로 저주를 내리면서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작품인데 이 영화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하우스 호러 형식을 띠고 있어요. 사실 외외라는 이런 악령, 이런 형식의 악령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널리 분포되어 있는 악령이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을 압취하는 악령은 굉장히 많죠. 뭐 공포 영화만 봐도 우리가 그 잘 알려진 마마도 거의 비슷한 소재죠. 심지어 여기에 등장하는 외외 같은 경우에 유럽 신화 가운데 하나를 읽다 보면 거기서도 똑같이 아이를 납치했는데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를 납치했지만 아이에게 먹을 게 없어서 자기의 분비물을 먹이는 이런 설정까지 똑같은 게 있고, 뭐 러시아로 가면 유명한 바바야가, 그리고 일본으로 가면 우부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걸쳐 있는 그런 귀신 이야기 하나를 이 영화로 만든 작품이죠. 이제 인도네시아 토착 민족인 순다족 거기서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제 영화와는 약간 다른데 원래 이제 그 설정이 거대한 막 젖가슴을 늘어뜨린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외외가 야자나무 꼭대기에 살면서 납치해온 애들을 거기서 키운다 그래요. 그리고는 특이한 거는 아이들에게 어떤 폭력도 가하지 않고 아이들 역시 그녀의 품 안에서 이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데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관심 밖으로 버려진 애들을 납치했다가 할머니가 꼭 손자들 이제 대하듯이 그렇게 키워주다가 아이들의 부모가 잘못을 후회하는 시점에 아이들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낸다는 그 악령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거기서 좋은 따온 거죠. 일하는데. 예, 되게 오래된 유명한 그런 뭐 괴담 뭐 그런 거라고 하네요. 예. 그렇네. 근데 이게 반전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생각보다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후반부 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악령 외외가 외외는 왜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죠? 왜일까요? 방금 크리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외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요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슬픈 아이들을 납치해다가 자기가 기르고 싶은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이를 납치해 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음식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자기 분비물 또는 자기 배설물을 먹이다가 아이들이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전개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흔하디 흔한 스토리일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반전이 또 있습니다. 뒷부분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좀 종잡기 힘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결국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는 한 싱글맘의 이야기처럼 보이면서 이것은 혹시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좀 빈민의 이야기인가, 경제적 상황을 다룬 이야기인가 싶다가도 갑자기 또 난데없이 하우스 호러의 장르 전환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또 외외라는 악령이 등장하고 또 이 외외에 의해서 여러 심리적 공포감을 느끼던 이 주인공의 후반의 이야기는 또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서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공포 영화가 이렇게까지, 특히 장편 영화도 아니고 엔솔로지 한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 있다니 좀 놀랐습니다. 아주 완결성 있게 잘 만들었고 아까 전에 저희가 소개했던 소울이 굉장히 무서운 공포 영화라면 이번 작품 엄마의 사랑은 정말 슬픈 공포 영화죠. 예, 맞습니다. 이 영화는 무섭기도 하지만 굉장히 슬프기도 하죠. 포크로워 엄마의 사랑 외외 곰벨 이야기는 제가 본 인도네시아 공포 영화 중에 최고 걸작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만든 감독 조크 아나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저에게 어느 정도 익숙하기도 하죠. 지난 부천 영화제에서 사탄의 숭배자라는 작품으로 한국에서 영화제에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 이 작품 꽤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작품 흑마술 보육원의 비밀, 이 작품의 각본을 쓰기도 했었죠. 일단 이분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흥행 감독이시고 그러니까 장르 예.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아까 닥터님이 말씀하신 사탄의 숭배자는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420만 관객을 동원했고 역대 5위에 해당하는 흥행 성적이고요. 그리고 그 영화가 또 한국투자배급사 CJ에서 제작에 참여했었네요. 그래서 공포 영화로는 역대 1위에도 올랐던 작품입니다. 포비든 도어도 만드셨었구나. 그게 첫 번째 공포 영화. 그렇네요. 그 영화도 정말 볼만하죠. 뭐 한국에서는 이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통해서 굉장히 친숙한 감독의 작품이었군요. 그렇죠. 정말 HBO 아시아의 그 이번 포크로워 엔솔로지는 진짜 이게 단순히 해당 지역의 뭐 그냥 뭐 만만한 감독들이 아니라 아주 대표적인 감독들이 참여를 한 엔솔로지네요. 예. 크리에이터인 에리쿠가 굉장히 예전부터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다음에 소개할 감독 그 팝 귀신 이야기의 감독이랑 원래 친한가 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둘이 같이 이런 걸 해보자.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환상 특급을 특히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호러 영화랑 그거를 좀 이렇게 연결해보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리쿠 감독이 그 크리에이터 이름으로 올라가 있군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작품은 역시 HBO 아시아 포크로워 엔솔로지 중에 팝 귀신 이야기입니다. 타일랜드 호러 영화네요. 예. 감독은 페넥 라타 나루앙. 태국 뉴웨이브를 주도하시는 분이라 그러고 태국의 타란티노 감독이라고 불리신다고 그래요? 합니다. 러닝 타임은 57분이고요. 독특하게 이 영화는 흑백 영화입니다. 예.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기자가 자신에게 살인을 자백하는 귀신 팝을 만납니다. 이 팝은 사람들의 내장을 먹는다고요? 내장을 파먹는 일종의 식인귀죠. 그동안
하소연할 상대를 찾고 싶었던 건지 팝은 이 기자를 만나서 자신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이 기자에게 설명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팝이 경험했던 과거의 이야기,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내용은 조금 잠시 후에 다시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연 결말에 이 기자는 이 팝의 이야기를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인가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앞에 두 작품하고는 굉장히 좀 결이 다른 장르의 공포 영화예요. 제가 아세안 지역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공포 영화만 보기 때문에 그 영화들에서 좀 즐겁다거나 웃긴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기가 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품 팝 귀신 이야기는 정말 배를 붙잡고 영화 끝까지 정말 크게 웃으면서 봤습니다. 감독님이 공포 영화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크리에이터인 에릭 쿠랑 친해서 같이 하자고 얘기가 나와서 자기가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기가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생각해낸 게 지금의 그 팝 그 귀신 그런 설정, 그리고 설정도 좀 특이하죠. 귀신이 뭐 전형적인 공포 영화처럼 사람들을 무조건 공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을 만나면서 도리어 뭔가 좀 당하는 입장 같은 그런 설정.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재밌겠다 생각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다 그래요. 예, 팝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제 기자를 만나서 팝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팝이 기자를 만나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은 진짜 웃깁니다. 대표적으로 한 외국인, 미국인을 만나서 그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미국인이 영어로 계속 얘기하는데 이 귀신은 팝은 영어를 몰라요. 근데 계속 미국인이 계속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또 다 들어줘요. 그리고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집에 강도가 들죠. 그러니까 이 미국인이 또 나가서 강도랑 싸워요. 강도들 아마 때려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피를 흥건하니까 이 귀신이 또 바닥을 청소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벌어진 일들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강도들 혹은 도둑들과 싸우는 와중에 손에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또 팝의 행동이 정말 코믹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피를 흘렸으니까 의사를 불러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의사와 함께 진행되는 그 과정들도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태국의 이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공포 영화 굉장히 강국이고 기존의 전통적인 장르의 그 점프 스퀘어 공포 영화들도 있었지만 피맛 같은 굉장히 코믹한 분위기의 공포 영화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세 작품 중에서는 굉장히 장르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공포 영화의 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그 틀에 갇히지 않는. 정말 재밌었고 이 정도 호러 코미디 보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영화들이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 pop만큼 웃기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만큼 재밌지도 않았거든요. 이번 세 편을 보면서 느낀 게 분명히 아시아에서 공포 영화라고 하면 90년대 초까지는 일본이 단연 선두주자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일본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한국이 최고의 탑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 바로 밑에 거의 따라잡기 직전 수준으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쪽 영화들 공포영화 수준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인지를 전혀 모르고 무서운 영화겠거니 하고 봤다가 진짜 저도 되게 웃으면서 봤거든요. 뒷부분은 진짜 그런 감독님이 의도한 약간 바뀐 귀신으로서의, 그러니까 본인이 귀신인 걸 자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팝이 근데 실제 존재하는 전통적인 그 귀신 같아요. 보니까 극 중에서도 내가 의사한테 내가 팝이요. 그러니까 의사가 기절하잖아요. 그 팝이 굉장히 아마 태국에서 친숙한 귀신일 거예요. 뭐 일단은
태국 북동부 지역에서 이제 좀비랑 뱀파이어 잡종 같은 그런 성격이라 그러고 아, 그래서 사람들을 예. 이렇게 잡아먹는구나. 원래는 앞에 그냥 폼이 아니라 P폼이라 그래서 P가 PHI인데 이게 뭐냐면은 태국에서 주로 그 P라는 게 이제 뭐 강이나 바다나 여러 가지 자연의 정령들 아니면 뭐 죽은 자의 망령 그런 수호신에 전부 앞에 붙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귀신은 뭐 피탈레, 숲의 귀신은 피파 이런 식으로 다 피폼. 근데 거기서 이제 폼만 따온 거죠. 아, 그러면 그 일전에 공개됐던 태국 영화 피막도 결국 같은 그렇네요. 걸. 그럴 수도 예.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친숙하냐면 제가 되게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2017년에 실제로 태국에서 이 폼이 원래는 전해 내려오기로는 여성인가 봐요. 그래서 그 여성 귀신 폼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경찰을 불러서 이제 쫓아달라 이런 마을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근데 아, 실제로? 예, 실제로 음. 그러면서 그 귀신 때문에 소가 4마리 죽고 경찰 4명이 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출동을 해줬는데 출동을 한 이유는 이거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또 그걸 또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그 홍콩 할매 귀신 같은 그런 존재구만. 우리 홍콩 할매 귀신 있다고 애들만 없어지면 홍콩 할매 귀신이 잡아갔다고 실제로 믿었었잖아. 밤 되면 애들이 밖을 못 나갔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지도자가 민간인의 사기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경찰 입회를 요청했었다. 말같이 나는 아니죠. 이거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데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순찰을 돌았다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럴까? 공권력의 믿음 이런 건 강화시킬 수 있지만 사람들이 두려움도 더 늘리는 거 아니야? 안심이 되나 보죠. 경찰 오면. 폼이 등장했을 때 공권력이건 혹은 마을 공동체건 우리가 화합할 수 있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신뢰가 쌓이면 폼이란 괴물이 등장할지라도 이 아노미 상태에 빠지질 않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되게 웃기게 봤고 마지막에는 또 뭐 반전도 좀 있고 그래서 역시 태국은 장르 영화의 강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에는 정말 코미디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딱 코미디라고 안 지점이 폼이 그 인터넷 기자한테 가서 야 앉아봐 이러니까 폼 선생님도 좀 앉으시죠. 야 귀신이 앉으면 폼이 안 나잖아. 맞아요. 그때부터 영화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러다가 나가다 막 문에 부딪히고. 아니 또 한참 웃었네. 폼이 친숙한 게 다른 영화가 또 폼을 다룬 게 있더라고요. 그 아피차펑 위라세타쿤 감독의 메콩 호텔. 그것도 폼을 다룬 영화였어요. 그래요. 네.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포크로 두 편은 아마 묶어서 상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편 합하면 한 편은 장편 영화 러닝 타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고. 그래서 세 편 다 전 되게 재밌게 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충분히 추천할 만한 그런 작품이고 전 솔직히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장르 영화가 요 세 편은 다 봤기 때문에 아세안 영화제에 저희가 장르 영화를 보러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워낙 좋은 영화들 많으니까요.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극장 산업이 워낙 침체되어 있고 지금 개봉하는 영화도 드물고 해서 이럴 때 사실은 영화제가 어떤 일종의 탈출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배드테이스트 팟캐스트 유튜브를 듣고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옥 같은 아주 보석 같은 영화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옆 동네인데 아시안 지역 영화들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극장까지 가시기 힘드시다면 집에서 네이버에 접속해서 바로 보셔도 충분히 재밌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편이 또 다 스타일이 되게 달라서 세 편 다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의 굉장히 큰 히트작들, 뭐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영화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영화 매니아들은 제2회 아세안 영화 주간 온택트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화공장 배드테이스트가 준비한 제2회 아세안 영화주간 온택트 특집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